우리 체육대회인데 고학년들이 있고 내가 약간 좀 위험했어. 거기서 막걸리 몇 잔 먹었더니 그냥 푹 취해가지고 잠깐 눈물 치고 해가지고 진짜 막 근데 전통적으로 우리가 1년에 요때 이제 옛날에 이제 경무전이라고 하죠. 경무전. 경금하고 무역이랑 같이 경무전 체육대회라는데 지금 항공소 운항이 생겨가지고 경무전이라고 못 부르는데 그거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역대 최고 같아요. 400명이 넘는다니까. 학장님 혼자 신났어요. 학생들이 그러니까 주로 지금 2120들이 많이 옵니다. 좋은 일. 다음 주에 또 대동제도 한다네. 보금도. 수목금. 그것도 지금 싸이가 저기 대명도보다 우리 학교 먼저 와가지고 또 그것 때문에 또 총학생은 뭔 죄야 도대체 이게? 싸이가 별거야? 우리가 쟤 재직하는 사람들. 그렇죠. 어쨌든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막 지금 학교가 다음 주까지 지금 굉장히 들썩들썩할 것 같아요. 주점도 한다는 것도 주점. 그래서 주점에서는 또 만나더라도 굳이 인사 안 해도 돼. 서로 서로 만나 친구죠. 인사. 그리고 내가 한 가지 얘기하는데 혹시라도 캠퍼스 바깥에서 만나면은 인사해서 아우 교수님 안 해 이러지 마. 삼촌이라고 불러. 삼촌이라고 불러. 정말 창피해 죽겠어. 옛날에도 일상학번의 노민지라고 저기 우리 유튜브 채널에 찍은 학생이 있는데 농협 중앙에 있는 서대문에 교보문고 있잖아. 교보문고 우리 동성로에 교보문고에서 내가 그때도 얘기했거든. 동성로에 딱 교보문고에서 만났는데 교수님 안녕하세요. 또 그래서 야씨 밖에서 와서 뭐라고 했어? 아니 삼촌. 진짜. 밖에서 만나면 인사하지 마. 굳이 하고 싶으면 그냥 삼촌이라고 불러. 창피해 서로. 어쨌든 이 어떤 비대칭적 정보 굉장히 정말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엄청나게 중요한 이슈니까 계속적으로 몇 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현대 미시경제학에서는 아주 가장 중요한 경제학적 이슈, 경제 현실에서의 이슈입니다. 여기에 굉장히 많은 이 어려운 이론들이 지금 굉장히 들어와 있고 지금 이 이론은요 지금 역선택이나 도덕적 해이의 문제는 단순히 수학이 어렵고 이게 기본적으로 문제가 아니라 현대 미시경제학의 가장 고도로 발전된 이론들이 지금 녹아 들어가 있거든. 굉장히 어려운 이론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오늘도 아마 조금 맛배기로 몇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아주 어려운 이론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때 이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우리가 이제 사고가 날 확률에 따라서 고위험자와 저위험자의 두 그룹인데 어쨌든 두 사람이 있다고 여러분이 일단 상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이제 제기가 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일단은 벤치마크죠. 벤치마크로 정보 비대칭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정보 비대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저위험자와 고위험자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저위험자와 고위험자가 있는데 그 저위험자와 고위험자를 마주하고 있는 이 금융상품, 특히 보험상품의 공급자가 이 누가 저위험자고 누가 고위험자인지 안다는 거지. 안다는 거지. 예. 그 저위험자와 고위험자는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게 누가 누군지를 안다. 누가 누군지를 그랬을 때 정보 비대칭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그때의 균형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게 정보 비대칭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의 균형, 그다음에
정보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경우의 균형을 정확히 여러분이 그림으로 그릴 줄 알아야 돼요. 그림으로. 일단 정보 비대칭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때 우리가 수학적인 모양을 풀자면은 이렇게 됐어. 굉장히 중요한 게 뭐였냐? 이게 지금 예산 제약선이거든. 예산 제약선. 우리가 그 전에는 이거 보험선이라고 불렀던 거거든. 이게 예산 제약선의 기울기가 다르다는 거 일단 수학적으로 돌출했단 말이야. 기울기가 다르다는 거. 더 중요한 건 뭐냐? 더 중요하다기보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저위험자와 고위험자가 다르다는 거. 그러니까 얘는 얘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점에서나 급격해 기울기가. 굉장히 이렇게 서 있는 듯한 무차별 곡선인데 이렇게 굉장히 누워 있는 듯한 무차별 곡선. 이것의 함의는 뭐? 놀라운 함의는 무엇이냐? 이 궁극줄 봐봐. 지금 궁극적으로 보면은 하나는 굉장히 높고 하나는 굉장히 급격하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될까? 이렇게 돼서 궁극적으로 한 점에서 만나.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이게 이제 단일 교차성의 원리거든. 싱글 크로싱 프로퍼티. 이게 한 번 만나. 두 번도 아니고 딱 한 번.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지. 싱글 크로싱 프로퍼티. 왜? 여러분이 그 예전에 무차별 곡선을 교차할 수 원래 한 개인에게 무차별 곡선을 교차할 수 있나? 응? 한 개인의 무차별 곡선을 교차할 수 있나? 뭐 미시간 대학에서 우리가 배웠잖아. 교차할 수 있나? 교차할 수가 없어. 한 개인에게 있어서.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전통적으로 한 개인에게 있어서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이게 교체하지가 않는다. 교체하지 않는 굉장히 이유가 있어. 교체하면 안 돼. 안 돼. 왜냐하면 이게 봐봐. 이게 이제 효용 이론을 끌어내려면 어떤 이제 이 X형들이 있거든. 이 X형들에서 선호에 대한 어떤 X형 뭐라고 그러지? 우리나라 말로 X형. 공리들이 있단 말이야. 공리들이.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이 선호에 대한 공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우리가 효용 함수가 도척이 되는 건데 선호에 대한 공리를 보통 여러분들이 배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3-4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에 의하면 이게 이런 식으로 절대 교체할 수가 없지. 이게 절대 교체할 수가 없어. 왜냐? 잘 봐. 이 점하고 비교했을 때 이 효용, 그러니까 우리가 효용에서는 더 베타라고 우리가 이제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리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더 소비를 더 많이 하면 할수록 더 좋은 효용이 더 높은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더 more the better의 원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굉장히 이게 깊이 들어가면은 결국은 경제학에 있어서 이제 철학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인간을 도대체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이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경제학을 배우면서 경제학이 딱딱하다고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경제학은 인간이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가정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다 개별적으로 살아가다 보면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인간이 그게 그다지 이렇게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이 느껴지거든 사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론이 나오는데 그 지난주 목요일날 나 이용주 교수랑 허씨 간월산이라고 하는 간월산 1100m짜리 산인데 둘이 막 열심히 막 그날따라 내가 그 전날 스쿼트를 해가지고 힘도 없어 죽겠는데 막 힘이 없어 막 하고 있는데 이용주가 막 날아가더라고. 그러더니 딱 뒤를 보면서 피식하더니 요즘 운동한다면서요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더니 막 가. 그래가지고 야 내가 저 딸이한테 다 비웃음을 사야 되나 내가 그런 생각을 하긴 했어. 근데 우리가 그 산에 올라오면 그런 얘기를 한 거지. 도대체 이게 인간이란 뭔가요? 진짜 우리가 이렇게 인간이 합리적인 존재일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막 산 올라가는 거야 둘이. 그냥 그 사람은 게임 이론가니까 이게 중요하단 말이야. 이게 경제학에서 중요하단 말이야. 이게 굉장히 중요해.
일단 이 공리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을 수 있지. 뭐더 많이 소비하면 더 줘. 이거야말로 어떤 소비지상주의, 현대 자본주의의 가장 큰 병폐 아닌가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잖아. 근데 항상 여러분이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게 공리가 있고 뭔가 끌어내고 있잖아.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논의를 할 수 있어. 근데 우리가 어떤 스탠더다이즈드, 그러니까 지금 표준화된 이론을 배우고 있잖아. 이 이론을 일단 배울 때는 밑바닥에서부터 정확히 기초부터 이해해서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효용 이론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몇 가지 공리라는 걸 약속하는 겁니다. 그것이 검증이 진리라고 검증되는 건 아니야. 약속하고 가서 구축을 하는 거야, 이론을. 그래서 이제 이것도 있는데 봐봐. 이게 이거보다 낫잖아. 이 번들이라고 하잖아. 번들. Y굿과 X굿이 있으면 이게 번들이잖아. 그러니까 이만큼의 Y야 이만큼의 X를 소비하면서 이렇게 효용을 얻고 있잖아. 근데 그러니까 얘는 명백하게 보면 어때? 이 밑에 있거든. 그러니까 얘의 효용이 이거를 소비함으로써 얻는 효용이 이거를 소비함으로써 얻는 효용이 커야 되거든. 이게 만약 교차를 놓쳐봐. 이 교차를 하는 순간 이거와 이거는 같은 효용을 주는 거거든. 그러면 이거랑 이거랑 같은 효용을 줘야 된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어긋나는 거. 이게 교차하면 안 돼. 교차하면 안 된단 말이야. 이론 체계가 깨지는 거야. 이게 교차를 하게 되면. 근데 여기서는 놀랍게도 한번 교차. 물론 동일이는 아니죠. 동일이는 아닌데 교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이거를 머릿속에 탄탄히 넣고 있는 사람한테 굉장히 퍼즐링한 거죠. 이상한데 이렇게 되는 거거든. 이게 원래 이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돼서 이게 크로싱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싱글 크로싱 프로퍼티인데 굉장히 중요한 이론입니다. 이 이론에서는. 근데 비례칭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놀라운 결론은 뭐였나요? 놀라운 결론은 둘이 일단 다른 계약을 선택하고요. 그러니까 저위험자는 저위험자를 위해서 만들어진 계약을 선택하고 고위험자는 고위험자를 위해 만들어진 계약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둘 다 전담보호 상태가 되는 거죠. 이 45도선에 있는 거죠. 아시겠죠? 둘 다 전담보호를 얻게 됩니다. 굉장히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원 배분이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게 저번에 얘기했지만 이 로스차일드와 스티글리츠의 문제입니다. 로스차일드와 스티글리츠 두 사람이 이제 페이퍼를 썼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저 논문에서 주장한 거를 축약본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근데 또 리스크 유형, 그러니까 이제 저위험자냐 고위험자, 리스크 유형 자체가 사적 정보, 그러니까 이 보험 가입자 본인만 아는 거지. 그러니까 보험회사는 알 수가 없어. 이 사람이 고위험자인지 저위험자인지 알 수가 없는 상황. 사적 정보가 되는 거지. 그랬을 때는 앞의 결과는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 왜? 식별이 안 되니까. 얘는 아닌데 얘가 일로 가고 싶어 하거든. 그렇잖아. 얘가 일로 가면은 이게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가니까 이렇게 훨씬 좋아지잖아. 얘 일로 가고 싶어 하거든. 그러니까 보험회사 모르는 한 일로 가고 싶어 하거든. 근데 보험회사 알 수가 없어. 절로 가도. 그러니까 속이는 게 가능하단 말이야. 속이는 게. 그래서 앞에 그림에서 고위험자의 경우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CH 스타보다는 CL 스타. 그러니까 CH라는 계약은 고위험자를 위해서 고안된 계약 중에 전담보 계약이 되는 것이고, 요거는 이제 저위험자를 위해서 고안된 계약 중에 전담보 계약이 되는데 45도선에서 이쪽으로 가면 얘는 좋아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근데 보험회사는 당연히 얘한테는 이 계약을 판매하지 않고 싶어하지, 그렇지? 그러고 가면 걔 손해 보거든. 보험회사가 손해 보기 때문에. 근데 보험회사가 리스크 유형을 관찰할 수 없기 때문에 고리스크 고위험자들도 저위험자인 것처럼 해서 CL 스타를 구매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지. 이렇게 되면은 보험회사는 손실이 겪게 돼. 보험회사는. 왜냐하면 보험료율보다 그지 파이가 더 커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영평균 그러니까 저위험자에 대해서 영의 그 이윤을 경제적 이윤을 얻지 않고 손해를 보이는 마이너스를 보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제는 보험회사도 내가 이 두 그룹이 있고 내가 식별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또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제 대처를 할 것이냐. 이거를 이 두 사람이 분석을 하게 된 거지. 분석을.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두 가지 가능한 균형이 있다. 하나는 풀링 균형인데 풀을 시키니까 저염자와 고염자를 그냥 한꺼번에 합쳐가지고 단일 계약을 주는 거야. 단일 계약을. 그래서 상이한 두 리스크 유형, 고염자와 저염자에게 그냥 하나의 동일한 계약을 해서 던져주는 거지. 그렇게 해서 하는 경우와 이제 풀링 이퀄리브리엄이라고 그러고 하나는 이제 분리균형, 세퍼레이팅 이퀄리브리엄. 그러니까 둘이 각기 다른 어떤 계약을 선택을 하는 거야. 이거는 둘이 이거를 근데 던져주는 거야. 보험에서 던져주면 알아서 선택을 하게 만드는 거지. 그래서 이 분리를 하게 되는데 지금 결론적으로 일단 먼저 말을 해야 될 게 이건 가능하지 않아. 이건 가능한데 어떤 조건 하에서만 가능해. 그러니까 이 모형의 놀라운 점은 아예 균형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균형은 성립 가능하지가 않고 이 균형은 가능은 한데 어떤 상황 아주 극적인 상황에서 깨져. 그렇기 때문에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는 보험 시장에 균형이 존재하지 않는,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그런 그 상황 자체가 벌어질 수도 있는.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물어보죠, 보통.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이 PPT 내용 그대로 답안을 쓰게 되어 있는데 일단은 정보 비대칭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둘 다 전담보로 세퍼레이팅 이퀄리브리엄 앞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거는 분리균형이거든. 이거 저염자는 이걸 선택하고 고염자는 이걸 선택하니까 분리균형이거든. 근데 만약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면은 이 마찬가지로 분리균형이 존재를 하는데, 그지?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는 이게 깨질 수도 있다. 일단 그거를 먼저 결론이 그건데 여기는 복잡한 수식 같은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논리 구조가 중요해요. 논리 구조가. 이 그림이 이제 여러분이 그려야 되는 거야. 이 그림이 이제 시험에 그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좀 잘하게 들어가 있는데 첫 번째 뭐래겠다. 풀링 균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걸 입증해야 돼. 그러니까 풀링 균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입증해야 돼. 그림으로 논리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 여기서 일단 여러분이 볼 것이 이 A라는 점은 일단 초기 부존점. 그러니까 둘 다 그 보험을 들지 않은 상태 속에서의 부가 여기 W0 마이너스 L 이렇게 있는 거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염자나 고염자는 같이 W0의 부를 갖고 있는 상황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A점. 중요한 건 저번에도 강조했지만 요것이 이제 보험선 누구를 위한? 여기 H라고 적혀 있잖아. 고위험자의 보험선 예산제약식. 여기 L이라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요것이 저위험자의 보험선 예산제약식. 아시겠죠? 그러니까 두 개의 예산제약식은 또 초기 부존점을 지난다. 초기 부존점 A를 지난다는 거. 일단은 맨 처음에 이 두 개를 먼저 그리는 거지. 물론 45도선도 그려주고 45도선도 그려준 다음에 초기 부존점을 찍고 그다음에 걔네들의 각각의 예산제약식을 일단은 그걸 먼저 그려야 되지. 일단은 거기서 출발점은 그렇게 되는 거야. 45도선 긋고 초기 부존점 찍고 그다음에 둘의 예산제약식 긋고 그리고 기울기가 훨씬 급격한 애가 저위험자. 그건 왜인지 배웠어. 저번에 그 예산제약식을 도출하고 그다음에 그 기울기를 봤기 때문에 얘가 이 기울기가 왜 이 기울기보다 큰지는 배웠단 말이야. 네. 일단 거기서 시작합니다. 자, AH가 요거 아시겠죠? 그다음 고리스크 유형, AL은 저리스크 유형, AM 뭐래? 평균 손실 확률에 기초한 보험선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배웠어? 저위험자는 어떻게 됐어? 저위험자는 요거 뭐지? 고위험자는 요거였고, 그지? 만약에 그러니까 선형의 보험료라고 했어요. 보험료율 P, 그지?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 그렇게 되니 그때 그러니까 이제 또 계리적으로 공정한 게 파이이 되고 이게 파이 H가 되지, 그지? 그러니까 만약에 또 평균을 낸다면은 H만큼의 고위험자가 있으니까, 그지? 그만큼의 고위험자가 있으니까 이게 파이의 평균이 그때 파 H, 그지? L, 그지? 1 마이너스 H 비율, 그러니까 고위험자의 이 전체 인구 중에 고위험자의 비율 그리고 저위험자의 비율, 평균 낸 거, 평균 손실. 이거 배웠단 말이에요. 이것도 그랬을 때 얘는 그래서 저 기울기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것이 1 마이너스 파이, 그러니까 계리적으로 공정한 보험료를 다루니까 지금 이것이 이렇게 되고, 이것이 이렇게 되고, 그치? 그렇기 때문에 저 중간에 있는 애의 기울기는 결국은 뭐야? 이렇게 되는 거지. 저 중간 AM이라고 하는 얘의 기울기는 그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계리적으로 공정하기 때문에 P를 H로 바꿔서 일단 그래서 여기 요 기울 요렇게 있는 것들이 기울기 여기 이렇게 각각의 기울기가 이렇게 있어요. 아시겠죠? 그다음에 차라리겠죠. 그 AH는 고리스크 고위험자, AL은 저위험자, AM은 평균 손실 확률에 기초한 보험선 예산 계약시. 보험선의 기울기는 이것이다. 그죠? 됐고. 보험회사, 그러니까 지금 보험회사 같은 경우에 보험선 AM을 따라서 풀린 계약이라면 AM을 따라서 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식별이 안 되니까 아예 그냥 둘을 합쳐가지고 위험도를 측정해서 거기에 맞는 계약을 제시하겠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계약이 이 각각이 아니라 이 중간선에 요거에 맞춰가지고 계약을 갖다가 설정하겠다는 거거든. 그래서 보험회사는 보험사 AM을 따라서 이제 풀린 계약을 작성할 수밖에 없는데 두 유형의 소비자들의 다음과 같은 반응이 예측된다. 요거 아주 중요하니까 보면 고위험자는 잘 봐요. 그림이 중요하다는 거야. 원래 비대칭적 정보라면 고위험자는 여기 있는 거거든. 원래 비대칭적 정보라면 여기 전담보로, 그지? 원래 비대칭적 정보라면. 근데 지금 비대칭적 정보 상황이 아니고 요 보험선을 따라서 계약이 지금 제공이 되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돼? 그러니까 곳이 그대로 수평 이동해서 요거랑 마주치는 선. 요것이 그대로 수평 이동해서 요거랑 만나는 점. AM과 여기 H tilde라고 돼 있거든. 이렇게 H tilde 돼 있거든. 여기로 간다. 일로 가면 어떻게 돼? 이 과다 보험이거든. 과다 보험. 45도선의 위쪽에 있으면 과다 보험, 밑에 있으면 뭐 부분 보험, 과다 보험 상태로 가거든. 그래서 고위험자는 초과 보장, 과다 보험을 구매한다. 그림에서 보험선 AM은 얘한테 너무 좋은 조건이거든. 그래서 H tilde에서 최적이 된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다? 원래 얘 보험선과 45도선 마주치는 데서 얘를 긋고 요 무차벽선을 그을 때 중요한 건 뭐? 여기는 지금 저위험자거든. 항상 얘가 급격해야 돼. 얘는 완만하고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얘를 그 다음에는 요 평균으로 낸 보험선에 그대로 수평 이동을 시켜서 만나는 점. 여기가 풀린 계약에서 얘가 선택하는 점. 아시겠죠? 여기. 근데 저위험자는 어떻게? 저위험자는 계약이 더 이상 공정하지 않아. 얘한테는 너무 이게
높게 책정이 돼 있어. 높게 확률이 손실 확률이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손실 확률보다 높게 책정이 된 거라고 이 평균선이 자기한테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얘는 부분담보를 선택해가지고 얘도 마찬가지. 얘가 있잖아. 얘 여기거든. 요거 원래 저위험자가 비대칭적 정보하에서 전담보를 얻게 되는 선이 여기거든. 요것을 그대로 평행 이동을 시켜서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아니 요거야. 이거 봐봐. 요거랑 이렇게 평행 이동을 V점에서 만나지. 이게 45도선 밑에 있기 때문에 부분담보라고. V점으로 간다. V점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V점이 얘한테는 최적이 되고, 그러니까 보면은 평균을 하다 보니까 아씨 고위험자한테는 굉장히 좋은 조건이고 저위험자한테는 아주 안 좋은 조건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한쪽은 굉장히 오히려 더 과다하게 보험을 갖다가 수요를 하게 되고, 한쪽은 자기가 자기 부담금을 내더라도 부분 보험을 가는 그런 형국이 되는 거지. 그런 형국이. 그러니까 요점과 요점. 그러니까 무차별 곡선을 잘 그려야 돼. 무차별 곡선을 두 유형에 맞춰가지고. 근데 이게 성립을 할 것 같으냐? 이게 깨진단 말이야. 이렇게 안 가. 왜? 보시면은 H-에서의 초과 보장이 고리스크 유형이 손실을 발생해서 사실 이득을 보고 있는 거거든. 과다보험이기 때문에 내가 손실 입은 것보다 더 많이 주는 거잖아. 과다보험이라면 내가 사고가 나는 경우에 내가 낸 손실보다 더 큰 금액을 돌려받는 거거든. 보험금으로. 그러니까 얘는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 사실 이득을 보는 케이스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사고 나면 좋은 거야. 사고 나면 얘를 갖다가 내가 올릴 수 있는 가능 인센티브도 또 제공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이 리스크 유형에 대한 정보 부재 일단 보험회사에서, 그다음에 단일 보험료 체계, 그러니까 파이 바에 맞춘 단일 보험료 체계에서 자연스러운 선택은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고리스크 유형에 제공되는 보장을 저리스크 유형의 수만큼 제공함으로써 이 할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할당하는 것이. 그래서 어떻게 돼? 이 점으로 이 점에 맞춰서 보험을 제공한단 말이야. 이 점에 맞춰서. 아시겠지? 그러니까 고위험자를 일로 강제적으로 하게끔 할당을 하는, 사게끔 만드는 거지. 왜냐면 단 하나의 보험만 제공을 하니까 이거를 제공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 원래 일루 갔으면 이걸 선택하고 싶지만 이런 계약은 제공하지 않고,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까지 논의한 거는 흡사 얘한테 이걸 제공하고 하나는 얘한테 이걸 제공하는 거였지만은 풀링은 그게 아니라 하나만 제공한다.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 이런 논리 과정을 거쳐가지고 얘를 갖다가 일로 모으는 거지. 일로. 그러니까 둘 다 부분 계약을 제공해버려. 하나의 부분 계약을 두 사람한테 하는 거지 동시에. 그러니까 얘와 또 평행한 요점으로 가는 거지. 요 무차별성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요거와 요게 지금 평행한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요 계약을 제공하고 부분 담보를 제공하는 요 V라는 계약을 제공하고, 이 저위험자는 요런 무차별 곡선, 고위험자는 요런 무차별 곡선으로 요 한 점에서 하나의 계약을 제공이 되는 그런 형국이 되는 거야. 아시겠죠? 이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0의 기대율을 달성하니까 풀링 규정을 구성하는데 이게 지속 가능하지 않다 이거야. 다시 한번 얘기할게. 만약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여기 아주 서로가 해피한 상태로 가지만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선에 맞춰서 제공하게 되고,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 일로 가고 싶어하고 얘 같은 경우는 일로 가고 싶어한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두 개를 따로 제공하지 않는단 말이지. 당연히 한 계약으로 풀링 계약이니까 둘을 몰아가지고 똑같은 상품을 두 위험권에게 파니까 보험회사가 이걸 알기 때문에 일로 가둔단 말이야. 이 두 위험권을. 아시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 지금 요거가 고위험자예요. 그러니까 고위험자가 요거예요. 아시겠죠? 저위험자는 요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풀린 계약에서 이 V점을 두 위험권에게 모두 팔고 두 위험권 모두 부분 계약, 부분 담보를 제공하는 계약에 가입을 하게 되는 게 풀린 계약의 이 구조인데,
풀링 계약의 구조인데 이것이 유지 가능하지가 않다. 왜냐면 항상 여기 음영이 있지 이렇게 항상 여기 있는 요 점 같은 게 이 점 같은 게 다른 경쟁 회사가 제공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점을 제공하면 어떻게 되냐면 잘 봐. 이게 좀 확대해서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구조거든. 이렇게 조기만 따로 그려보자면은 이렇게 되는 거거든 지금. 이렇게 되고 따로 저기만 그려보자면은 여기에 V점을 지금 요 풀링 컨트랙을 풀링 계약을 제공해서 두 위험거래에다 제공하는 상태고 지금 요 저염자가 이렇게 되고 있고 고염자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 저염자. 여기 문제되는 게 지금 요 지역이지. 그죠? 그래서 요 점이 지금 V인 거고요. 여기는 지금 떨어지게 표시했지만 여기 안에 있는 어떤 점도 K가 될 수 있는 거야. 예를 들면 어떤 점을 제공한다고 쳐봐. 이게 K거든. 이게 K인데 봐봐. 얘 입장에서는 어때? 저위험자는 이 파란 점을 좋아할까? 좋아하지? 고위험자는 안 좋아하지? 왜냐면 일로 가면은 만약에 이런 계약이 존재한다면 저위험자는 좋네? 이렇게 되는 거고 그지? 근데 고위험자는 어떻게 돼? 안 좋네? 이렇게 돼. 그지? 그러니까 이러한 풀링 계약을 어떤 보험회사에서 제공했는데 다른 보험회사에서 만약에 이 파란 점 같은 애를 제공하면 어떻게 돼? 저위험자는 다 글로 빠져나가는 거지. 저위험자는 다 글로 빠져나가는 거야. 여기 이 특정한 점이 아니라 이 쉐이디드 에리아, 그러니까 음영이 있는 지역에는 어떤 점을 계약으로 존재를 하는 한 저위험자 빠져나가게 돼 있어. 그래서 저 풀링 계약은 존재 그러니까 유지 가능하지가 않아. 제공될 수는 있는데 유지 가능하지가 않아. 경쟁 시장이 존재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음영 부분에 위치한 저 하나의 점, 물론 저 음영 부분에 위치한 어떤 점은 마찬가지야. 어떤 특정 K의 계약을 제시하는 만약에 시장 안에 존재하는 이 회사 말고 다른 경쟁 보험회사가 있다고 치자 이거지. K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K는 저위험자에 의해서는 더 선호되고 고위험자는 싫어하는 그러한 계약이라는 거예요. 저위험자는 더 선호하고 고위험자는 싫어하는 그런 계약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K라는 어떤 저런 계약을 판매하게 되면은 경쟁보험회사는 고리스크 유형은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좀 웃기지만 이 네번들은 쓰레기들은 다 이 회사에 남아있게 만들고 좋은 고객 저 리스크들만 쏙쏙 빼갈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 기존 보험회사는 결국은 이게 바로 뭐야? 이 역선택의 고통을 받게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저 풀링 계약은 제공될 수가 없어. 알기 때문에 이 보험 시장이 경쟁 시장이 난 저것이 예측되는 결과이기 때문에 풀링 계약을 제공할 수가 없다. 어느 보험회사도 그러니까 경쟁적인 보험회사가 보험 시장이라는 아시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정보가 비대칭적으로 존재하는 경우에 두 가지 가능한 균형이 있는데 풀링 균형은 존재할 수 없다. 그렇죠? 저런 논리.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이건 그렇게 대단하게 아니고 똑같이 내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왜 풀링 계약이 유지 가능한지 아는지를 설명하시죠. 이렇게 나오거든요. 단도직입적으로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논리 구조를 잘 이해해서 그림으로 일단 잘 보여주셔야 돼요. 그림으로. 원래는 역선택 같은 경우도 수식으로도 많이 시험 문제를 내긴 내는데 하여튼 뭐
나는 그 지양하기도 해서 지양하기도 하고 일단 그림으로 잘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근데 실질적으로 그림도 그렇고 거의 로스차일드 스티글리츠 그 논문에 있는 거가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분리균형을 다뤄야 돼. 이제 분리균형을. 그다음으로 이제 분리균형으로 넘어옵니다. 분리균형이 가능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그림이 중요합니다. 이거는 미리 보여드리자면 이 그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은 그림이에요. 그렇죠? 보시면 이것이 현재 미시경제학에서 가장 어려운 파트에 아주 그냥 말로 간단히 넘어가겠지만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 이 분리균형에서 그리고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이 역선택과 그 다음에 나온 도덕적 해이가 굉장히 어려워요. 도덕적 해이를 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수학이 극도로 어렵습니다. 도덕적 해이는. 근데 도덕적 해이가 넘어가자 수학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여기 역선택 해이는 물론 또 수학도 안 나오고 도덕적 해이가 수학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너무 절망하거나 삶이 그대로 수비적으로 너무 좌절하지 말고 희망하죠. 그다음부터 쉬워. 일단 보험에 공급적으로 넘어가면은 다 말로 해요. 말로 하고 딱 하나 그거는 뭐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지만 근데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이 경통분 2 정도까지 성적과는 상관없겠지만 어쨌든 회계 분석의 결과들이 나거든요. 그걸 갖고 뭔가 해석을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이제 수학은 없지만 결과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논의하고 예전에 안 가르쳤지만 오늘 그래서 이제 조금 PPT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어쨌든 사회보험에 대해서 오늘 학교 중요하니까 조금이라도 다루고 이번 학기 좀 마무리할까 생각 중인데 어쨌든 이거 볼게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미시경제학의 가장 지금 미시경제학 발전의 가장 마지막 단계거든요. 지금 그래서 어떤 이론들인지 맛보기로 남아준. 분리균형은 아까 비대칭적 정보가 없는 상황처럼 두 유형, 그러니까 고위험자와 저위험자가 다른 계약을 선택합니다. 풀링이 아니에요. 이건 계약의 종류가 2개가 있고 비대칭적 정보가 없는 상황처럼 저위험자는 이런 계약을 사고 고위험자는 이런 계약을 삽니다. 물론 비대칭적 정보가 없는 상황과는 다르죠. 두 계약의 내용이 다릅니다. 하지만 리스크 유형의 관찰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가입자는 리스크 유형의 보고에서 보험회사를 속이고자 할 것이다. 이러한 점 때문에 분석이 어려워지는데 여기서는 현시 원리, 레벨레이션 프린시플이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수학적으로 어려운 이론이에요. 근데 뭔가 뭘 얘기하는지만 봅시다. 현시 원리에 따르면 진실 말하기에 기반하지 않은 어떠한 잠재적 거래의 균형도 특정 진실 말하기 기재의 균형으로 달성하여라. 이렇게 돼 있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적 정보가 있는데 지금 진실로 나는 그러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런 유형의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 것만큼이나 좋게끔 해줄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 경제학적으로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진실 말하기라는 거는 이게 뭐 보통 이렇게 이제 교과서들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실을 말. 그러니까 이건 결국 사적 정보를 정확하게 공개하는 거예요. 여기서 맥락이 나는 저위험자고 뭐 저 사람 고위험자고 할 때 저위험자와 고위험자가 정확하게 나는 저위험자고 내가 만약 고위험자라면 난 고위험자라고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보험회사에게. 근데 이게 이렇게 하는 게 거짓말을 할 때보다 만큼이나 좋거나 아니면 그보다 더 좋은 결과를 그 사람한테 갖다 준다는 거지. 그런 거를 갖다가 어떠한 2가지의 조건하에서 이것이 성립한다라는 걸 보여준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둘 다 그냥 정확하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하는 게 좋다라는 거지. 좋다라는 거지. 좋다라는 현시 원리에 따르잖아요. 그래서 현시 원리에 따르면은 진실 말하기에 기반한 계약은 어떠한 계약에 대해서도 약 우월 전략이라는 거지. 약 우월 전략이라는 거 배웠잖아. 게임에서 약 우월. 안 배웠나? 우월 전략이라고 배워서 우월 전략. 우월 전략. 배웠나? 우월 전략. 게임은 안 배웠나? 안 배웠어? 왜? 보통 처음에 이제 게임 이론을 배우면은 처음에 이제 게임 이론을 배우면 두 개를 배우거든. 우리 과가 지금 게임이 개설이 안 돼 있나? 응? 안 가르치나? 학과에 지금 이용자한테 물어봐야 되겠는데. 이용자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안 되겠어. 좀 전화하면 또 화내겠지. 게임이가 배운 사람 있나? 손 들어봐. 너 궁금해서 그래. 게임 이론을 들은 사람 없나? 미시경제학 2 들은 사람은 다 있겠지. 미시경제학 2에서 내시 개념을 배울 거 아니야. 게임 이론에서 그지? 오케이. 하나만 테이블로 하나만 딱 그려내면 내가 설명을 할게요. 왜냐하면 미시경제학 2에서는 최소한 배웠기 때문에 이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얘기가 뭘 의미하는지는 좀 정확히 알아야 되니까. 내가 지금 게임도 가르쳐야 돼? 이렇게 돼 있잖아, 그지? 얘한테 있지, 얘한테. 이런 게임으로 돼 있지, 지금. 여기 1번 선수하고 2번 선수가 둘이 게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얘는 그러니까 왼쪽이라는, 레프트라는 스트래티지로 구사할 수 있고, 오른쪽이라는 스트래티지, 전략도 구사할 수 있고. 얘는 지금 업이라는, 여기 다운이겠구나. 업이라는 전략을 구사할 수 있거나, 다운이라는 전략을 구사할 수 있잖아. 여기서 보면 이제 아주 이거의 전형적인 예인데, 플레이어 원 입장에서 보면 있잖아. 이 앞에 게 걔 보수잖아, 그지? 항상 이쪽에 있는 애 거에 페이오프가 이쪽에 있기 때문에 얘가 뭘 하든지 간에 있잖아. 이게 나. 왜냐면 얘가 이거를 구사할 때는 4가 1보다 크고, 얘가 이거를 구사할 때 3이 3보다 같잖아. 그러니까 이게 항상 좋다고. 그리고 얘 입장에서 보면 있잖아. 항상 이게 나. 왜냐면 7이 항상 6보다 크고 5가 2보다 크니까 얘가 뭘 하든지 간에 얘는 L이 제일 좋다고. 그치? 근데 뭐냐면 7은 6보다 훨씬 크고 5는 2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이건 뭐야? 이 강무월 전략이거든. 이거는 4는 1보다 크지만 3은 3과 같기 때문에 최소 한 개가 페이오프가 같잖아. 그러니까 이건 약무월 전략이거든. 결국은 이제 이 우월 전략, 도미넌트 스트래티지 이퀄리브리엄이라는 게 결국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균형점이 되지 사실. 얘는 항상 이게 좋고, 얘는 항상 이게 이거보다는 거의 이거보다 최소 이거는 크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도미넌트 스트래티지 이퀄리브리엄으로 등장을 하고 이게 사실 이제 내시 이퀄리브리엄이기도 하지. 이런 거야.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이 진실되게 내가 어떤 유형인지를 말하는 게 그렇지 않은 것보다 항상 최소한 좋다는 거야. 그러한 메커니즘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야. 만들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사실 굉장히 놀라운 건데, 그래서 현실이론이라는 걸 직접적으로 배우지 않지만 현실이론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왜냐하면 진실을 말하는 게 항상 그렇지 않은 경우와 같거나 더 좋기 때문에 진실을 말하는 경우에 맞춰서 분석을 해야 하면 그걸로 충분하다는 이제 그런 논리 구조가 되는 거거든. 여기 이제 오해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현실이론이 보험가입자가 항상 진실말을 말한다는 게 아니라 진실말을 말하게 할 수 있는 그 구조를 만들어 줄 수가 있단 말이야. 이게. 그래서 하나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게 조금 배경 설명을 좀 여러분께 그냥 뭐라 그럴까, 약간의 지식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해드리자면은, 이 경제학에 이런 게 있어요. 이제 보통 그러니까 초급 미시경제학에 나오지 않지만 아주 고급 미시경제학 가면 제일 뒷부분에 이게 있거든. 뒷부분. 그러니까 다 들어가 있어. 무슨 정보 비대칭성의 문제, 게임 이런 이게 모든 게 다 응축돼서 들어가 있거든. 이걸 하나 딱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이 어떤 적용의 예예요. 적용의 예. 무슨 소리냐면은 어떤 사적 정보가 존재할 때 어떻게 최적의 자원 배분 기구를 만들까거든. 이게 저 메커니즘 디자인이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고도로 어려워. 이거 완전 수학 그 덩어리야. 그러니까 좀 범상치 않은 사람들이야. 하는 사람들이 물과에도 있잖아. 그지? 좀 운동하신다면서 이거 이 인간. 이 인간이 이거 하는 거지. 이거 마찬가지 아니에요? 어떤 물건이 있는데 사람들이 어떤 이 값 나가는 물건을 갖다가 경매에서 살려고 그래. 경매에서 살려고 그럴 때 이 사람들이 이거를 얼마로 평가하고 있는지는 전부 사적 정보거든. 그래서 지금 보험에서 나만이 내가 저위험자인지 고위험자인지를 아는 것처럼 경매에 나온 물건을 갖다가 사람들마다 다 평가하는 기준이 다른데 이게 다 사적 정보란 말이야. 그리고 그 사적 정보는 상대방이나 그걸 팔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알려주기 싫어해. 이런 상황에서 이거는 어떻게 이 가치를 가장 높게 평가하는 사람에게 이걸 팔 수 있는가의 문제. 여기 이렇게 섬이 있고 이렇게 바다가 있어. 여기 육지가 있어. 사람들이 여기를 맨날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해. 지금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정부에서 혹은 이 지자체에서 여기 다리를 만들고 싶다. 다리를 만들고 싶어 해서 여기 지역 주민하고 이쪽에서 저기를 왕래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물어보는 거지. 당신은 이거 한 달에 평균적으로 몇 번 이용할 것이고 이걸 알고 싶은 거지. 그래서 거기에 따라가지고 사람들이 요금을 책정하고 그 사람에게 정확히 부과하고 싶거든요. 내가 여기 살아. 근데 나 여기 맨날 시장 가야 돼가지고 뭐 여기서 물고기 잡은 거 시장 가서 팔아야 되기 때문에 맨날 가야 돼. 그래 나는 어떻게 대답하겠어? 나 한 번도 안 가. 나 안 이용해. 나 여기 있어 난 그냥. 근데 이게 한번 지어지면 어떻게 돼? 이걸 막을 방법이 없어. 왔다 갔다 하는 거를. 그지? 이런 문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다리의 이용에 대해서 다리가 이 건설이 되면 이걸 내가 얼마만큼 가치 있게 평가하는지 알 수가 없어. 왜냐면 그럼 그 사람 사적 정보고 이 사람은 그걸 갖다가 밝히고 싶지 않아 해. 그냥 거기다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보험도 마찬가지잖아. 나 저위험자인데? 왜? 그래야지 보험료가 싸니까. 나 고위험자가 아닌데. 나 저위험자인데. 항상 이 자기의 사적 정보를 올바르게 얘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이 존재하는데 이 경제학자들 중에 일부 놀라운 사람들이 이걸 이제 한 거예요. 이거를 지금 여러분들은 잘 인식을 잘 못하겠지만 이 경매가 지금 게임 이론이 실제로 가장 활발하게 현실에 적용이 되는 영역이야. 이 경매가.
경매 이론이 굉장히 발전했어요. 지금 경제학에서, 미시경제학에서. 여러분이 미시경제학 2에서 배울 정도이죠. 나는 지금 내가 미시경제학 2를 가르치는데 경매를 가르치는데 이 굉장히 많이 지금 발전이 돼 있단 말이야. 그 예전에 그때 그 얘기했죠. 그 공중파 판매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지금 경매가 많이 이용돼. 다 뭐야 이게? 이 뭐의 예야? 현실에서 자원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배분이 안 되게끔 만드는 문제들인데 그 기저에는 항상 이게 있단 말이야. 그리고 이거를 상대방이나 어떤 공급자나 소비자에게 절대로 정확하게 밝히려고 하지 않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거를 밝히게끔 하는 그 인센티브 구조를 만들었어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놀라운 거지. 그래서 여러분 중에는 요거는 이제 어차피 이것도 이제 공공재랑 관련이 되기 때문에 미시경제학 2에서 이거는 다루게 돼 있고 관심 있는 사람은 이것도 좀 좋죠. 굉장히 활발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한번 어떻게 진실을 말하게끔 할 수가 있는 거냐가 여기 있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거 돌아와서 말씀드리자면 현실 이론이 사람들이 다 진실을 얘기한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을 말하는 그 기제를 갖다가 연구합니다. 이게 아니고 사람들이 진실을 말하는 상황만 분석하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진실만을 말하는 그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느냐 그걸 알아야 되지. 사람은 어떻게 진실을 말하게 만들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 그래서 이 현실 이론은 보험가입자가 항상 진실만을 만드는 것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 그래서 보험가입자가 사적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진실만을 말하게 하는 어떤 제약 조건이 필요하단 말이야. 딱 두 개예요, 두 개. 하나는 이거고 하나는 이겁니다. 하나는 이거, 하나는 이거. 아주 유명한 단어예요. 인센티브 컴패티빌리티 컨스트레인트. 그러니까 유인 양립 조건. 조금 더 우리에게 와닿는 거는 자기 선택 조건. 셀프 셀렉션 컨스트레인트인데 무슨 소리냐면 저위험자는 저위험자를 위해 만들어진 계약을 사고 고위험자는 고위험자가 이를 위해서 만들어진 계약을 사면 되는 거야. 어떻게 되는지 좀 이따 구체적으로 보고. 요 조건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요 조건이. 여기 이제 파란색으로 처리를 했지만 개인적 합리성 조건 혹은 참여 조건은 암묵적으로 충족된다고 가정하는데 이 참여 조건 뭐야? 고위험자, 저위험자가 모두 보험 계약을 구매한다라는 거는 기정사실로 하고 넘어간다는 얘기야. 참여라는 건 어디 참여해? 계약에 참여한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참여 조건은 충족이 된다는 거. 그래서 무슨 소리? 보험을 그러니까 내가 쓰면 이렇게 된 거지. 첫 번째는 이게 이제 참여 조건인데 저위험자가 저위험을 위해 고안된 계약을 그러니까 이게 안 됐다. 저위험 이렇게 했을까? 그러니까 저위험자도 보험 계약을 구매하는 것이 구매하지 않는 것보다 기대 효용이 더 크고 그다음에 고위험자도 계약을 구매했을 때의 기대 효용이 계약을 구매하지 않았을 때 보험을 아예 사지 않았을 때의 기대 효용보다 큰. 그러니까 두 리스크 유형에 대해서 전부 보험 계약을 구매하는 것이 더 좋은 상황. 어떤 의미에서 기대 효용이 그때가 더 큰. 그러니까 계약을 구매하지 않을 때보다 계약을 구매하는 보험 계약을 구매하는 것이 더 나은 거야. 기대 효용이 크다라는 의미에서 이게 참여 조건. 이거는 왜냐면 이거 자체가 안 되면은 논의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지금 둘 다 계약을 보험 계약을 구매를 했을 때 보험 계약을 구매하지 않았을 때보다 기대 효용이 더 크다라는 것을 충족된다라고 보고 일단 참여 조건은. 그래서 항상 메커니즘 디자인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진실을 말하게끔 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이 첫 번째가 이거 두 번째가 이건데 이거는 지금 우리 보험 경제학 맥락 속에서 충족이 된다고 보고 요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춘다. 요거에 초점을 맞출게. 이게 뭔가? 근데 이 뭔가 내용을 봐야 될 거야.
이거 무슨 소리야 이거? 나의 기대 효용이 내가 저 남을 위해서 만들어진 계약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만들어진 계약을 살 때 더 크다는 거야. 고위험자는 저위험자를 위해 만들어진 계약을 사서 산 것보다 고위험자를 위해 만들어진 계약을 사는 게 기대 효용이 더 크고, 저위험자는 저위험자를 위해 만들어진 계약을 사는 게 고위험자를 위해 만들어진 계약을 사는 것보다 기대 효용이 더 큰. 남의 걸 사면 더 기대 효용이 낮아지는. 아시겠죠? 그거야, 요것이. 그것이 이제 수학적으로 표현되면 이렇게 복잡한 게 아무 뭐 그런 거 없고, 보시면은 첨자를 잘 봐야 돼. 첨자. VI, CJ는 뭐야? 유형 I가 보험계약 CJ를 구매할 때의 기대효용. 아시겠죠? 자, 여기 C, 계약에 J 붙어 있는 거는 J라는 계약. I는 I라는 사람의 기대효용. 알겠죠? 그러니까 이 기호 일단 잘 보고. 그렇기 때문에 이 VICJ는 1-파이 그러니까 VI잖아. I 유형이거든. 그러니까 사고도 I 유형이지. 그 사고가 이제 여기에 I는 그러니까 뭐야? L이나 H가 오는 거지. L이나 H가 오는 거고. 여기는 지금 이게 오타인데 이런 게 오타 있으면 짜증나지, 그지? 여기 이제 PJ란 말이야. PJ. 알겠지? 앞에도 PJ. 수업 안 들어온 사람들을 위해서 안 고칠게. PJ. 계약이 뭘로 구성된다고? 보험료와 보험금으로 구성되거든. P가 보험료잖아. I가 보험금이잖아. 그러니까 계약이 J 계약이잖아. 그러니까 보험료와 보험금은 다 J가 붙어 있어야 된다는 말이지.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못하지. PJ지. 자, 자기 선택 조건. 자기 선택 조건도 말은 했네요. 자기 선택 조건은 다음에 내용을 의미한다. 지금 뭔가 오타가 있는 것 같아. 아씨, 이거 지워줘. P. 이거 고쳐야 되겠다. 수년간 내가 이거 그냥 놔두겠네. 나쁜 사람이네. 이거 P 당연히 없애야 되지, 그거지. 그래서 여기 앞에 페이지 갈게요. 요거 유인 양립 조건 혹은 자기 선택 조건. 요것이 요걸 의미한다. 잘 봐. 여긴 지금 확률에 I가 붙었기 때문에 이 I라는 사람이거든. 그리고 여기는 보험료와 보험금에도 I가 붙었잖아.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줄은 뭐야? I가 I라는 계약을 샀을 때거든. I가 I라는 계약을 샀을 때의 기대효용이야. 한마디로 얘기하면 I가 I를 위해 만들어진 계약을 샀을 때의 기대효용이다. 첫 번째 줄. 아시겠죠? 자, 사고 확률에 붙어있는 I는 사람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P하고 I에 붙어있는 건 계약이에요. 누구를 위해 만들어진 계약. 이것이 이제 의미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줄은 잘 보시면은 사고 확률에도 I가 붙어있고 P와 I에 전부 I가 붙어있기 때문에 첫 번째 줄은 기대 효용인데 I 유형을 위해 만들어진 계약을 샀을 때의 기대 효용입니다.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은 무엇이냐? 당연히 P 지워주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는 어때? 지금 사고 확률은 I가 있는데 P하고 대문자 I에는 J가 붙어있지. 그러니까 이건 뭐야? I 유형이 J 유형을 위해 만들어진 계약을 샀을 때의 기대 효용이지. 그러니까 남의 걸 산 거지. 남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지. 여기서 I라는 거는 딱 두 가지만 있는 거야. L이나 H예요. 아시겠죠? L이나 H예요. I라는 거는. 여기 만약에 여러분이 I를 갖다가 L로 쓰는 순간 어떻게 돼?
I는 전부 L이 되는 거고 J는 전부 H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I를 내가 L로 지정한 한 I는 전부 L이 되고 J는 전부 H가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L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I를 L이라고 봤을 때 이거는 지금 뭐예요? 저위험자가 저위험자를 위해 만들어진 계약을 샀을 때의 기대 효용이고 밑에 거는 저위험자가 고위험자를 위해 만들어진 계약을 샀을 때의 기대 효용. 근데 어떻게 된다? 이게 나를 위해서 만들어진 계약을 살 때의 기대 효용이 남의 거를 샀을 때의 기대 효용보다 크거나 최소한 같아야 된다는 거지. 크거나 최소한 같아야 된다는 거지. 요것이 뭐야? 자기 선택 조건. 자기 선택 조건은 뭐다? 두 개가 있다. 그러니까 L을 위한 자기 선택 조건과 H를 위한 자기 선택 조건 두 개가 있다는 거지. 그게 다음 페이지에 묘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은 저리스크 유형이 고리스크 유형 행세를 할 필요가 없어야 하며 고리스크 유형도 저리스크 유형 행세를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러면 어떨 것 같아요? 이러면 거짓말을 안 하죠. 그죠? 거짓말 당연히 안 할 거 아니야. 그냥 나는 저위험자다, 나는 고위험자다라는 걸 정확히 얘기하겠지. 이게 트루스풀 텔링이야. 이게 진실 말하기. 이 조건이 유지가 된다면, 두 유형 전부 거짓말할 이유가 없다는 거지. 이 조건이 충족이 된다면. 그래서 여기 오타 없나 보자. 없지. 그러니까 1번식은 저위험자를 위한 자기선택 조건, 2번식은 고위험자를 위한 자기선택 조건. 오타는 없어요. 1번은 저위험자를 위한 자기선택 조건, 2번은 고위험자를 위한 자기선택 조건. 오타는 없습니다. 굳이 그 참여 조건을 아까 또 추상적으로 참여 조건을 적용하는 것에 맞춰서 써보면 이렇게 돼요. 굳이 써보자면, 그러니까 참여 조건 같은 경우에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죠. 파이에 L에 4분의 확률이니까 이제 저위험자를 위해서 참여 조건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보험 구매를 안 했을 때 기대 효용이죠. 저위험자의 경우 보험 구매를 하지 않았을 때의 기대 효용. 그다음에 이것이 보험을 구매했을 때의 기대 효용. 그러니까 보험을 구매하는 것이 보험을 구매하지 않는 것보다 낫다. 그래야지 보험 계약에 참여를 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이것이 참여 조건이죠. 그러니까 저위험자에 대한 참여 조건, 고위험자에 대한 참여 조건 굳이 쓰자면은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참여 조건이거든요. 이거는 단순히 아까도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드리자면 보험 계약을 구매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두 리스크 유형 전부에게 더 높은 기대 효용을 줘야지 이게 스토리가 시작이 되는 거야. 일단 보험 계약에 참여를 해야지, 이제 이렇게 해서 참여 조건이 만족이 됐을 때 그 다음에
이러한 유인 양립 조건이 있어야지 남의 걸 안 사. 남의 걸 안 사는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많이 다뤄왔지만 1번은 우리한테 별 큰 관심이 아닙니다. 왜? 저위험자는 고위험자 행세를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지? 우리가 지금까지 논의를 해왔지만 저위험자는 고위험자 행세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1번 조건도 사실은 거의 지켜져요. 이거는 이론적으로 거의 이건 지켜집니다. 문제는 2번이죠. 2번이 어떤 상황에서 지켜질 것이냐. 2번이 지켜진다면 정확하게 각자를 위해서 고안된 계약을 사고 separating, 분리 균형이 이루어집니다. 분리 균형이. 볼게요. 자, 렘마라는 게 있어요. 렘마는 동기할까? 렘마가 뭐지? 렘마 뭐지? 처음 들어봐? 이게 일종의 새끼 정리? 새끼 시오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 그러니까 시오럼이 있고 중요 시오럼이 이렇게 정리가 있고 거기서 파생돼 나온 그 조금만하던 정리들이 또 있어. 증명을 해야 되는. 파생돼서 연관돼서 렘마. 이 로스차일드 스티글리츠 균형에서 고리스크 가입자에 대한 자기선택 조건은 구속력을 가지지만 저리스크 가입자에 대한 자기선택 조건은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 뭔 소리? 이거 그냥 자동방으로 지켜진다는 얘기야. 이게 아까 좀 아까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사가 이건 저위험자는 고위험자인 척할 필요가 전혀 없어 지금 이게. 문제는 항상 이게 고위험자의 자기선택 조건을 어떻게 충족시켜 나갈 것인가.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지. 이제 증명이 되죠. 이제 증명을 생략할게. 그럼 우리가 이제 직관적으로 봤을 때 이 고리스크 가입자가 저리스크 가입자인 것처럼 행세하는 것을 막는 게 문제지. 이제 고위험자가 저위험자인 것처럼 하는 게 문제지. 그 역은 거의 문제가 되지가 않는다는 얘기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명심해야 될 것은 일단 유인 양립 조건을 따질 때 이 고위험자를 위해 고안된 유인 양립 조건 잘 생각해야 되겠다. 이거 프로포션도 나오네요. 그지? 분리 균형, 로스차일드 스티글리츠 균형에서 고위험 이게 이제 두 개의 별도의 계약이 제공이 되고, 그지? 그 중에 하나 뭐야? 하나는 전담보, 요거는 이제 고위험들에게 제공이 되고, 저위험들에게는 부분담보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저 두 개에 대해서 정확하게 고위험자는 이걸 사고 저위험자는 이걸 사. 이제 이러한 균형이 이루어진다. 이 사람들이 이것을 균형을 한 거죠. 참 놀라운 이론입니다. 머리 너무 아픈가? 분리기 좀 다음 시간에 할까? 그래, 여기까지 하고 분리균형을 다음 시간에 하고 도덕적 K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잘 연습하세요. 그림을 평소에 잘 연습을 해야 돼. 평소에.